청취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심층 탐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글로벌 AI 혁명의 타임라인이 저 멀리 미국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의 한 회의실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초미의 관심사죠. 현재 시점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인데요. 당장 지난 새벽에 무려 17시간에 걸친 마라톤 사후조정 협상이 결국 최종 결렬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창사 이래 최초라는 삼성전자 총파업이 불과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21일 반도체 라인이 멈춰설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네, 그야말로 전 세계 기술 시장의 숨이 멎을 듯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특정 기업 내부의 임금 갈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스케일이 훨씬 크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심장인 반도체 생산 차질, 이건 기본이고요. 전 세계 AI 인프라 구축의 속도를 늦추고 글로벌 공급망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변수입니다. 자, 이 복잡한 상황을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볼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네, 표면적인 노사 갈등이라는 뉴스 헤드라인, 그 너머를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 8일 뒤의 파업 예고가 어떻게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의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네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산업계의 갈등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인 그 의대 쏠림 현상, 이것과 도미노처럼 연결되어 있는지 그 숨겨진 역학관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겁니다. 사실 얽혀있는 이해관계가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철저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파업이라는 로컬 이벤트가 왜 전 세계 경제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지 그 규모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양측 입장이 팽팽하죠. 네, 현재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제도화하고 상한을 폐지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사측은 10%를 유지하고 상한을 둬야 한다면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장 파업이 터졌을 때 예상되는 직접 피해액이 막 30조에서 40조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난 규모죠. 네,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당시 피해액의 100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 때문에 지금 실리콘밸리 하드웨어 기업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다고요? 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애플이나 HP 같은 거대 고객사들은 이미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서 공급망 다변화나 직접 대응 계획을 긴급히 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움직이는군요. 그렇죠. 경쟁사들의 움직임도 엄청 빠릅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을 오히려 반사이익의 기회로 보고 있어요. 기회로요? 네, 그래서 설비 투자를 무려 25억 달러 규모로 대폭 늘렸습니다. 와, 25억 달러면 진짜 공격적인 베팅이네요. 대만 쪽 반응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언론이나 네티즌들이 내심 막 고마워요 삼성 이러면서 환호하기도 하고요. 네, 경쟁국 입장에서는 내심 쾌재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왜 저런 강력한 노조가 없냐 이러면서 자국 상황을 한탄하는 아주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재밌는 반응이죠.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렇게 겉으로 요동치는 국가들 뒤에서 가장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나라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중국이죠. 네, 맞습니다. 중국 아닌가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요. 중국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사실 숫자를 비교해보면 중국의 속내가 아주 선명해지거든요. 숫자로요? 어떻게 비교되나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제도를 금액으로 쫙 추산해보면 약 45조 원 수준에 달합니다. 45조 원이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이 45조 원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의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면서 조성한 이른바 반도체 빅펀드 3기 전체 자금이 약 64조 원입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개 기업의 성과급 재원이 한 국가의 핵심 산업 육성 펀드 규모에 육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국의 1위 기업이 그 막대한 자본을 내부 분배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반면에요. 네네.
중국은 국가 주도의 펀드 전체를 오롯이 기술 격차 추격에만 쏟아붓고 있거든요. 아,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군요.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투자 동력이 이렇게 내부 이슈로 분산되는 타이밍이 장기적인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아올 아주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야, 진짜 소름 돋네요. 동시에 이 사태로 인해서 가장 광범위한 피해를 보는 이들은 역설적으로 이름 없는 전 세계의 AI 개발자들일 수 있습니다. 아, 그 HBM 반도체 때문이군요. 네, 맞습니다. AI 서버를 구동하는데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그 HBM의 공급이 파업으로 지연되면 AI 스타트업들의 서버 증설이나 기술 개발 타임라인 전체가 병목 현상에 빠지게 되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AI 혁명의 인프라가 깔리는 속도 자체에 완전히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참, 밖으로는 글로벌 경쟁국들이 호시탐탐 점유율 뺏을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정작 이 거대한 반도체 생태계 내부를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서도 아주 심각한 구조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른바 한 지붕 두 가족 현상이죠. 네, 맞아요.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은 성과급으로 최대 6억 원을 논하는 상황이지만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만드는 DX 부문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온도 차이가 엄청나죠. 네. 근데 더 심각한 건 평택이나 기흥 캠퍼스에서 묵묵히 함께 일하는 1, 2차 협력사나 파견 노동자들의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되다 보니까 우리는 유령인가? 이런 탄식까지 쏟아내고 있죠. 이 현상은 단순히 특정 부서가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문제로 봐야 할까요?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얼마나 고착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단면이죠. 첨단 제품 하나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설계부터 조립, 패키징에 이르는 하청업체들의 거대한 생태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죠. 혼자 다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실이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최상위 계층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구조적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약간 반론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래도 수만 명의 대기업 직원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서 수원, 동탄, 평택 일대에 돈을 막 쓰기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지역 상권이 엄청 활성화되고 돈이 도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지 않나요? 물론 단기적인 소비 부양 효과가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금이 지역사회에 확 돌게 되니까요. 네, 식당이나 상가 사장님들은 반기실 텐데요. 하지만 그 이면의 경제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이익의 15%라는 막대한 비율을 내부 정규직을 위한 고정 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면요. 네, 전체적인 이익률 방어를 위해서 회사는 어디선가는 비용을 깎아야만 합니다. 그 압박은 고스란히 생태계 하단의 1, 2차 협력사들에게 향하게 되거든요. 이른바 원청의 단가 후려치기, 즉 CR 압박이 거세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기업 정규직의 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력사 납품 단가를 쥐어짜게 되면 결국 생태계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되거나 오히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낙수 효과라 일어나는 게 아니네요. 네, 오히려 하창의 고열을 쥐어짜서 위를 채우는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는 메커니즘인 거죠. 이해가 갑니다. 결국 생태계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윗단으로 부가 쫙 빨려 올라가는 거네요.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그럼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5월 21일에 파국을 막기 위해서 어떤 선택지들이 남아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더라고요. 네, 정부 개입과 사측 수용이죠. 첫 번째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전격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겁니다. 솔직히 두 시나리오 모두 한국 경제에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시나리오를 보죠. 긴급조정권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네, 1969년 이후 한국 역사상 단 4번만 발동된 아주 강력한 조치입니다. 발동 즉시 파업은 30일간 강제 중단됩니다. 그럼 당장 급한 불은 끄는 거 아닌가요? 문제는 이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비춰질지입니다. 단순히 공장을 돌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군요. 요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공급망 협력사들한테 엄청 엄격한 노동 인권 기준을 요구하잖아요. 맞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걸 문제 삼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정부의 강제 개입은 국제사회에서 노동권 탄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삼성의 ESG 평가 점수 악화로 이어지고요. ESG 점수가 깎이면 치명적이죠.
네, 최악의 경우 글로벌 고객사들의 벤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계약의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더 현실적인 위협은 내부 현장 엔지니어들의 준법 투쟁, 즉 태업입니다. 반도체 라인에서의 태업은 일반 공장 제조 라인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 반도체 수율, 그러니까 결함 없는 합격품의 비율은 수백 번의 미세 공정을 거치는 동안 엔지니어들의 고도의 몰입과 즉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좌우되거든요. 사람이 계속 들여다보고 조정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엔지니어들이 의도적으로 매뉴얼의 최소치만 지키면서 수동적으로 일한다면 수율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와, 이는 파업으로 라인이 멈추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단위의 천문학적 손실을 낼 수 있어요. 강제로 자리에 앉혀둔다고 양질의 반도체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삼성이 그냥 15%를 쿨하게 수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도 봉합되고 생산도 정상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성과급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도미노요? 삼성전자는 국내 모든 대기업 노사협상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거든요. 이미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를 요구하고 있고 카카오나 LG오플러스 등도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아, 눈치 게임이군요. 삼성이 15%를 수용하는 순간 이는 타기업 노조들에게 우리 투쟁의 최저 기준선을 확 높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이 됩니다. 아, 산업계 전반의 인건비 기준이 완전히 폭등하겠군요. 네, 인건비가 폭증하면 기업들이 미래차나 차세대 AI 기술에 투자해야 할 필수적인 R&D 재원이 말라버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투자할 돈을 월급으로 다 줘버리는 셈이니까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이 아닙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들이 내부적인 분배의 정의 요구와 네네. 글로벌 시장에서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아주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정말 진퇴양난이네요. 그런데 청취자님, 여기서 제 머릿속에 아주 근본적인 물음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물음표죠? 삼성이 작년에 번 돈의 규모를 생각하면요.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 자체가 회사를 당장 망하게 할 정도는 아닐 텐데 회사는 왜 이걸 무조건적인 룰로 고정하는 걸 이토록 두려워할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이건 지금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현금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바로 장부 속에 숨겨진 거대한 시한폭탄, 퇴직금 때문이었습니다. 네,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딜레마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퇴직금 제도, 그중에서도 DB형, 즉 확정급여형 제도의 수학적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DB형이요? 네, 한국의 DB형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최종 퇴직금을 산정하거든요. 아, 익숙한 계산 방식이죠. 퇴직하기 직전 연봉이 높을수록 유리한 구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성과급이 경영진이 실적에 따라 재량껏 지급하는 은혜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평균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보너스 개념이었던 거죠. 네. 하지만 노조의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5% 지급이 눌로 완전히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이를 예측 가능한 고정임금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걸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제가 오늘 기분 좋게 친구들한테 저녁값 한 끼를 딱 쐈습니다. 네. 그런데 법적으로 너 오늘 밥 샀지? 그게 내 의무로 인정됐으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이 친구들의 지난 수십 년치 삼시세끼 식비를 전부 소급해서 다 네가 대라. 이렇게 판결이 나는 구조라는 겁니까? 와, 비유가 찰떡이네요. 그 구조가 정확히 맞습니다. 20년, 30년을 근속한 엔지니어가 퇴직하는 해에 성과급이 임금으로 산입돼서 평균 임금이 급증하면요. 네네. 그 높아진 기준금액에 과거 30년의 근속연수를 곱하게 됩니다. 이른바 엄청난 승수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야, 당장 올해 성과급만 주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의 과거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 부채가 한순간에 수십 배, 수백 배로 폭증한다는 거군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에 지급해야 할 이 천문학적인 우발 채무를 매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금이 당장 안 나가도 빚으로 잡히는군요. 현금 흐름과 무관하게 회사의 장부상 재무 건전성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수학적 함정인 거죠. 삼성이 상한선 폐지나 고정룰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와, 그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이 시한폭탄의 뇌관을 안전하게 제거할 방법은 아예 없는 걸까요? 외국의 비슷한 사례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좋은 사례가 있죠. 대만의 TSMC도 과거에 이와 비슷한 회계상의 위기를 겪었다고요? 네, 2008년 TSMC의 위기가 아주 좋은 참고가 됩니다. 원래 대만의 IT 기업들은 핵심 인재들에게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했는데요. 네. 당시 규정상 이를 시장 가치가 아닌 액면가로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비용이 거의 안 잡히는 마법 같은 방식이었죠. 완전 꿀이네요. 그런데 2008년에 대만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회계 기준을 싹 변경합니다. 모든 주식 보상을 시장 가치 기준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거죠. 그렇게 되면 장부상 영업이익이 갑자기 대폭 깎이게 되고 직원들도 기존에 누리던 혜택이 줄어들까 봐 엄청 동요했겠네요. 엄청난 혼란이 있었죠. 그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 아주 구조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투명하지 않은 보상 체계를 완전히 뜯어 고치고요. 아예 영업이익의 10%를 현금 성과급 재원으로 명확히 못 박은 겁니다. 기준을 투명하게 양성화하는 거군요. 그런데 10%로 비용이 팍 늘어나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나요? 엄청 반발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측 가능성이요? 주주들에게는 우리는 매년 이익의 딱 10%만 인재 유지 비용으로 씁니다. 라고 한계를 명확히 해서 재무적 불확실성을 없앴고요. 상한선을 둔 거네요. 그리고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벌면 당신의 몫이 반드시 나온다. 이런 확신을 주어서 인재 이탈을 막았습니다. 신뢰를 얻은 거군요. 네, 한국의 SK 하이닉스 역시 최근 이러한 예측 가능한 이익 배분율을 정착시켜서 내부 불만을 잠재웠고요. 온전히 기술 개발에 집중해서 HBM 시장을 선점하는 데 성공했죠. 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의 승리네요. 하지만 여전히 아까 말씀하신 그 한국형 DB 퇴직금 폭탄의 수학적 딜레마는 남잖아요. TSMC나 하이닉스처럼 투명하게 주면서도 회사의 재무 구조가 무너지지 않게 할 묘안이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아주 유력한 대안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5년에서 10년 단위 정산형 혼합 모델입니다. 핵심은 소급 적용되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DB형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거든요. 고리를 끊는다. 네, 특정 주기마다 퇴직금을 정산하거나 아예 매년 적립하는 DC형, 즉 확정 기여형 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발생한 성과에 대한 퇴직금은 올해 적립해서 개인 계좌로 딱 끝내버리고 과거의 근속연수와 미래의 임금을 연동시키지 않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직원 입장에서는 장기 근속의 메리트가 팍 줄어들 수 있겠죠. 당장 돈 받고 이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나갈 사람들은 금방 나가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같은 장기 성과 보상을 결합하는 겁니다. RSU요? 그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길래 직원들을 도망 못 가게 붙잡아 둘 수 있는 건가요? RSU는 회사 주식을 주되 일정한 조건을 채워야만 내다 팔 수 있게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락을 거는군요. 네, 예를 들어 10억 원어치 주식을 주지만 향후 5년에 걸쳐서 매년 20%씩만 권리가 생기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5년 동안 쪼개서요? 만약 직원이 3년 차에 경쟁사로 휙 이직해버리면 나머지 40%의 주식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막대한 누적 자산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좋든 싫든 5년에서 10년 동안 무조건 회사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이른바 락인 메커니즘이 완성되는 거네요. 네, 정확한 이해입니다. 기업은 퇴직금 소급 폭탄이라는 치명적인 재무적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고요. 네네. 핵심 엔지니어들은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얻으면서 기술 숙련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저한 윈윈 전략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님, 여기서 논리적 비약을 좀 해보자면요. 만약 삼성이 이번 파업 위기를 잘 딛고 이런 투명한 이익 배분과 장기 락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다면 말이죠. 네. 이게 단순히 기업 하나의 위기 탈출을 넘어서 우리 한국 사회 전체의 고질병을 고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고질병을 말씀하시는 거죠? 매년 뉴스에 단골로 나오는 기가 막힌 현상 있잖아요.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 네, 심각하죠. 이 비정상적인 의대 쏠림 현상이 결국 이 보상 시스템 하나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신 것이 오늘 분석의 완전 하이라이트입니다. 한국의 최고 인재들이 왜 이공계를 기피하고 기를 쓰고 의대에 가려고 할까요? 글쎄요. 돈 많이 버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보상의 안정성과 가시성 때문입니다. 의사 면허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수익을 보장하잖아요. 그렇죠. 철밥총이죠. 반면에
아무리 뛰어난 대기업 엔지니어라도 40대 중반이면 퇴직 압박을 걱정해야 하고요. 보상의 기준마저 불투명해서 언제 삭감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아, 엔지니어로서의 커리어가 언제 버려질지 모르는 소모품처럼 느껴지니까 의사라는 아주 안전한 성벽 안으로 도망치는 거군요. 하지만 대만을 한번 보십시오. TSMC가 확립한 투명한 보상과 폭발적인 자산 형성의 메커니즘 덕분에 현재 대만 국립대 전기공학과의 입학 점수는 대만의 최고 명문 의대들과 맞먹거나 오히려 추월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전기공학이 의대를 이긴다고요? 네, 현실입니다. 의사 면허가 주는 60세까지의 안정성보다 30대 초반의 글로벌 기술 제국의 핵심 인재로서 혁신적인 부를 단숨에 이룰 수 있다는 그 자산 형성 속도가 똑똑한 젊은이들에게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한국의 상징적인 기업들이 이러한 투명한 보상과 장기적인 자산 형성 시스템을 안착시킨다면요. 네네. 이공계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면 의사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딱 제시되는 겁니다. 와닿네요, 진짜. 이는 의대 쏠림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치유할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이 투명한 시스템이 단순히 한국 인재들만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인도의 뛰어난 석박사 인재들이나 중국의 핵심 기술자 같은 글로벌 인재들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인재 블랙홀이 되는 거네요. 또한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이렇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와 인재 유지 시스템을 확인하게 되면요. 늘 한국 기업을 깎아내리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오히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되는 아주 획기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머릿속이 맑아지는 기분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는 삼성전자의 5월 21일 파업 예고라는 겉보기엔 그저 심각한 기업 노사 문제 같았던 하나의 사건을 돋보기로 아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네, 깊게 파고들었죠. 그랬더니 그 안에서 글로벌 AI 인프라의 병목 현상부터 국내 하청 노동자들의 뼈아픈 소외 문제, 위험한 퇴직금 구조의 수학적 함정, 그리고 끝으로는 초등학생 의대 쏠림 현상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선으로 선명하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들이었죠. 결국 오늘 다룬 내용은 단순히 남의 나라 일을 딴 회사 직원들의 연봉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땀 흘려 일군 막대한 부를 어떤 투명한 룰로 나누고 어떤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운명의 날이 이제 8일 남았습니다. 청취자님 스스로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화두를 던져주시겠습니까? 과연 5월 21일에 예고된 이 파업 위기는 대한민국 IT 산업이 치솟는 인건비 비용의 늪에 빠져 서서히 추락하는 시작점일까요? 아니면 마침내 엔지니어들의 진짜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고 투명한 분배 시스템을 갖춘 진정한 글로벌 기술 제국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산고일까요?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네요. 만약 청취자님이 미래의 롤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이 막대한 혁신의 볼을 도대체 어떻게 분배하시겠습니까? 찌깍찌깍 다가오는 이 카운트다운 앞에서 청취자님은 어떤 해답을 그리고 계신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 던져드린 이 도발적인 질문, 다가오는 주말 동안 한번 곰곰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님, 오늘도 복잡한 자료들 속으로 함께 깊이 빠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세상을 보는 해상도를 확 높여줄 흥미로운 통찰들을 한가득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